네, 2017년 대선의 승리를 견인하고 싶은 팟캐스트 권갑장의 정치신세계 45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각 당의 경선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었는데요. 당내 경선과 그 대선 본선은 또 다른 이제 게임의 룰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문재인 후보는 어떤 컨벤션 효과를 누릴 기간도 없이 바로 어떤 그 언론의 그 푸시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의 거센 도전에 현재 직면해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그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방송에서는 역대 대선들을 살펴보면서 이기는 선거 캠페인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지는 선거 캠페인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를 통해 문재인 후보의 선거 캠페인 바람직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자 인상 깊었던 대선 하나씩 꼽아보고 대선에 대한 인상 비평? 대선도 인상 비평. 요즘 꾸준히 밀고 있는 인상 비평 코너인데, 일단 우리 같은 노저씨 입장에서는 2002년 대선은 빼고요. 네. 예, 그 얘기는 이따가 한꺼번에 같이 디테일하게 다룰 테니까 2002년 대선을 제외한 대선 중에서 요 대선은 인상 깊었고 재미있었다. 이런 거 한 번씩 들어가면서 말씀해 보죠. 윤가피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저는 2007년 선거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선거인데요. 물론 승리의 환희를 느꼈던 선거도 있지만 2007년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인상 비평을 남기겠습니다.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낀 선거였다.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에요. 그게 이제 그 노래 가사지 않습니까? 네. 임을 위한 행정. 그렇죠. 예.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저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주의자로서 당연히 네. 저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를 하고, 정동영 후보를 위해서. 정동영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제가 자주 가던 정치 포털 사이트에서 글이 저기 적게 올라와. 근데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선거가 지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기권했구나. 그래서 나 혼자 전방에서 선거전을 열심히 뛰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선거입니다. 권수용 논설위원님은 2007년에 투표는 하셨었나요? 네, 투표는 했죠. 정동영 후보한테? 사실 바깥으로는 네. 진짜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나 투표 안 해. 정동영 안 찍어. 근데 그게 되나요? 나는 나중에 긴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누가 나를 욕하더라고. 욕하는 글을 읽었는데, 왜? 저 윤가피 저 새끼 저거 네. 정동영 밀자고 설치던 또라이다. 이런 것도 봤었어요. 뭐라고 변명은 안 했지만. 그때 사실 이렇게 그런 감정은 있었죠. 그러니까 투표는 하더라도 정동영 돕자고 설치면 되게 얄밉더라고. 그걸 혹시 내가 쓴 건가? 내가 썼을 수도 있겠다. 근데 주변을 이렇게 막 설득하고 그런 거는 전혀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후보가 아니어가지고. 나는 아예 몰입하고 빠져들었어요. 그냥 정동영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셀프 최면을 걸었군요. 그냥 주변에서 문국현 찍겠다 이렇게 할 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걸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그런 거 있잖아. 여러 사람하고 싸웠지. 그때 문국현 찍겠다는 사람들하고. 진짜. 그때 욕 많이 먹었을 것 같네. 나중에 보니까 먹었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당시에 그 경선에서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는, 그래서 캠프에서 직함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유시민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면 그나마 0.1%의 희망이라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해찬이 됐든 손학규가 됐든 0.0%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시민 후보가 그 경선에서 후보 사퇴를 하던 그날에 제가 그거를 깨닫고 급성 위궤양에 걸려서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 그게 이제 위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으면 한순간에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이건 내가 자원봉사를 한다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는 걸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시민 캠프가 당시에 이해찬 캠프에 인수합병 됐죠. 인수합병 되고 캠프가 망했어요. 캠프가 망했어요. 그런 재밌는 그 홍보 영상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2007년은 뭐 씁쓸해서 기억에 남던 네, 모두 여기 있는 세 사람 모두가 다 씁쓸했던 기억밖에 없을 거예요. 매일마다 술 먹고 뭐 그랬었던 뭐 기억이 있습니다. 권순웅 논설위원님은 저는 1997년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라는 거를 확인한 선거. 그나마 살만하구나. 저는 사실 그 대학 다닐 때 독일 유학을 준비했었어요. 네. 독일 유학 준비한 이유가 한국 땅을 떠나기 위해서. 가면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진짜 어느 정도 확고했는지 우리 부모님이 아실 정도였어. 그러니까 막 자식 잃어버릴까봐. 예. 그래서 그때 선거 때 우리 부모님한테 협박질을 했죠. 아 그래요? 예. 뭐라고? 우리 부모님이 TK란 말이야. 네. 그냥 김대중 빨갱이. 응? 김대중은 빨갱이고 뭐 거짓말쟁이고 저 호남 사람들 사기꾼들이고 진짜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권하면 피받아 네. 된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어머니는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당시 후보를 찍었던 분이에요. 예. 예. 저를 등에 그때 제가 이제 3살 때였으니까 네. 저를 등에 업고 김대중을 찍었던 분인데 종편을 또 많이 불구하고 보셨구나, 종편을. 그 뒤에 한국 언론이 뭐 맨날 빨갱이 했으니까 예.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협박. 근데 협박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김대중 안 찍으면 난 진짜 이민 간다고. 정권 교체 안 되면 난 대한민국 떠날 거라고 그런 협박질을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좋아. 그러면 권영길은 어떠냐. 이회창은 못 찍게 하기 위해서. 근데 권영길은 뒤에 뭐 권영길도 노동조합 뭐 대표, 노동자 뭐 민주노총 그런 거잖아. 운동권. 예, 그렇죠. 운동권 빨갱이고. 예. 그래서 최종 낙찰 공개 이인재. 이인재로 쇼 붙이셨군요. 이인재 그때 또 박정희 코스프레 하면서 네, 맞아요. 선거운동했거든. 그렇죠. 그럼 먹히잖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잘하셨습니다. 원래 선거는 그렇게 치르는 거야. 이게 무조건 이게 최선을 들이밀면 안 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사표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최선인데 당시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키가 1cm도 차이도 안 나고 똑같다.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네, 이런 식으로 이 잠바 입고 그때 잠바 입고 예. 박정희 샘벌 잠바 비슷한 대통령처럼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박정희 향수의 원조 같은 존재가 이인재 후보였어요. 그래서 뭐 그때 참 고맙게도 그렇게 20% 정도를 가져가줘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었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조금 더 갖게 된. 나는 뭐 그런 선거 대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세상에 공기가 달라져 있더라고. 그랬지. 저도 그때 당시 이제 21살이었는데 그때는 투표가 만 20세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이더라도 생일이 안 지나면 아니야. 대학교 1학년 투표를 못 했어. 못했지. 만 20세니까 웃기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일인데 대학교 2학년이 되고 생일이 지나야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맞아. 예. 근데 제가 생일이 12월 11일이래 가지고 그때 딱 8일. 다행이다. 예, 투표권 받고 8일 그게 있어가지고 첫 투표를 그때 했습니다. 야, 첫 투표에서 첫 투표 정권 교체. 야. 예, 성공적인 인생이네. 제가 정확하게 20대를 이제 민주정부 10년에서 꿀 빨면서 보내다가 30대 돼서 그 빡센 정권 안에서 살려니까 그냥 사람이 페인이 되더만요. 너무 이게 20대 때 좋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 개 같은 세상에서 살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요번에 또 돌아가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랬었고 저는 뭐 2012년 대선이 기억에 남는데 뭐 일단 제일 가까운 대선이기도 하고 절망감이 제일 컸던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2007년 대선 같은 경우는 이미 포기를 한 저는 솔직히 투표도 안 했어요 그때. 투표도 안 했고 그랬는데 2012년 대선은 어쨌든 뭐 이길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2012년 대선 때 전국 투표소 중에서 제일 먼저 1등으로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언론에 났습니다. 몇 시에 갈길래? 봤다. 저는 아예 침낭, 텐트랑 침낭 그 추운데. 그러고 난로 어. 준비해가지고
밤을 샜죠. 투표소 앞에서. 왜냐면은 제가 살던 그 동네가 삼청동인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르신들 5시에 나오세요. 아이고. 6시부터 투표를 한다고 치면 1시간부터 나오셔가지고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투표가 완전 잔칫날인 거야. 이벤트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 이걸 잘 들어야 돼. 예, 제가 그때 6살인데도 뭐 그랬는데, 그때 후유증으로 막 지금 뼈가 사긴 것 같아요. 한 엄동설하네. 나 요번에 대선 날짜 5월로 바꿔가지고 너무 좋은 게, 이제는 밤새면서 12월에 떨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꼴을 보면서, 군대 2번 가는 느낌. 이명박 정권 5년 끝나고 이젠 좀 제대하나 싶었더니 군대 한번 더 가는 느낌, 뭐 그런 참담한 기분이 들었었고, 뭐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2012년 선거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네. 97년을 마지막으로 97년을 마지막으로 할 걸.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2002년 대선이 제일 재밌었고 그렇지. 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데 일부러 그건 뺐죠. 그건 뭐 이따가 2002년 대선은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메인 디시니까. 예, 메인 디시니까 저희가 아껴둔 거고. 자, 다시 이번 2017년 대선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번 2017년 대선은 뭐 사실 이게 초유까지는 아니고 뭐 4.19 혁명 이후에 뭐 한 번 있긴 했는데 그게 직선제가 아니었잖아. 윤보선 대통령이 그 의회에서 뽑힌 거잖아요. 예, 간선제예요. 예. 그 국회의원들이 투표해서 뽑은 거예요. 어쩐지 내가 투표한 기억이 없더라. 빼먹었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투표를 한 기억이 없어. 네. 그게 지나간 거구나. 예. 그래서 사실 어떤 그 전임 대통령이 그 어떤 이 뭐 사고라고 해야 될지 뭐 하여튼 임기를 제대로 못 마치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첫 번째 선거인 거예요. 87년 같은 경우에도 6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를 하긴 했지만 전두환은 어쨌든 임기를 다 채우고 갔습니다. 복 많으신 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선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선들과 뭐 이렇게 한두 개씩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그거에서 저희가 한번 교훈을 찾기 위해서 이번 2017년 대선과 다른 과거의 대선들과 이제 비슷한 지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가피님 먼저 말씀해 보시겠어요? 공통점이라면 다자구도가 이슈가 되었던 선거들을 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지금 안철수가 바라는 게 양강구도, 양자구도를 바라고 있는데 네. 처음엔 좀 헷갈렸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생각했냐면은 중도보수 대연합을 구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철수도 바보는 아닙니다. 중도보수 대연합을 강제로 했다가는 양쪽 코어 지지자들이 집토끼들이 날아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안철수가 꿈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 만들어주는 일종의 단일화죠. 반문 단일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 4자 구도 선거들은 역대로 2007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2002년은 아닙니다. 사실은 양강 구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1997년이 있었고 92년이 있었고 87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들이 뭐냐면은 정치권에서 양강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제3 후보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3 후보들이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통점이 모두가 10%를 넘겼다는 겁니다. 2007년에 이회창이 15% 얻었고요. 그리고 97년에 이인재가 19%나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92년에 정주영이 16% 가져갔고요. 87년에는 김대중이 27%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다들 뭐 불안해하시는 거는 아는데 안철수로 계속 반문 단일화가 표가 쏠릴 것이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007년이 가장 큰 레슨인데요. 네. 200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당시에 잠깐만. 민주당 후보인 2007년이었으면 그때는 여당이었습니다. 여당 좋습니다. 여당 따지기는 정동영 후보가 13%밖에 안 나와서 다들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예. 뚜껑을 열어보자 정동영이 아이고. 자그마치 25%. 26.1%가 나왔어요. 25%보다 더 나왔네요. 예.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리고 제3 후보야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후보 중량감에 따라서 일정한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 그렇게 쉽게 몰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마침 이 26%는 민주개혁 세력들이
완전 콘크리트라고 말하는 그 25%고요. 그렇다면 홍준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 콘크리트도 부서졌지만 최소한 25%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다자구도의 하에서의 대선은 안철수가 원하는 대로 양강구도 절대 일어나지 않고 홍준표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뭐 탈탈탈 털었지만,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콘크리트로 따지면 민주개혁 세력은 한 25%.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 87년 대선에서 항상 반복되죠. 예, DJ가 27% 얻었고, 예, 맞아요. 2007년에 정동영이 그 26.1. 허약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26%. 6점. 그리고 심지어 득표수까지 비슷합니다. 600만 표 정도. 맞아요. 예, 정말 신기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저 보수 새누리당 뭐 이렇게 뭐 민자당 이쪽도 820만 표 딱 있습니다. 네. 노태우 820만 그리고 저기 뭐 예전에 그 누구야 하여튼 뭐 총선 때 탄핵 때문에 완전히 망했을 때도 820만 전국적으로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재미있는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세월호 사태 때 얘기입니다. 네, 세월호 사태 때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하나 했어요. 예, 그땐 TV조선도 조선일보도 뭐 채널A도 모두 다 똑같이 그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라고 다 선언을 하고 있는데 예. 바보 같은 여론조사를 했네요. 네, 박근혜가 세월호 사태에 있어서 초동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35%가 잘했다는 말을 합니다. 예, 예, 그 콘크리트가 이 콘크리트예요. 예. 생각을 안 합니다. 그 35%라는 수치는 유시민 작가가 네. 예, 그 제시를 한 나라를 수치고 팔아먹어도 예, 35%는 지지를 한다. 음. 그게 이제 공교롭게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 네. 그리고 또는 심지어 예전에 2004년에 탄핵했을 때도 탄핵 찬성이 한 30% 나왔었고 네, 그렇죠. 예, 뭐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제1 민주진영 민주당 고정표 그렇게 있고 그리고 보수당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게 다예요. 네. 다예요? 다 얘기하시구나. 그럼 내가 아까 예, 예. 97년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첫 정권 교체잖아. 첫 50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투표로 정권이 바뀌는. 음. 그래서 그동안 쌓여 있던 적폐를 청소하는 DJ 5년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17년 대통령 선거도 다시 또 9년간의 그 보수 세력 집권을 막고 다시 정권을 교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동시에 9년간 쌓여 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97년하고 2017년의 공통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97년 그 정권 교체 덕분에 대한민국을 뜨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듯이 그게 이걸 뒤집으면 만약에 이게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 네. 정말 대한민국을 뜨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또 생길 거라는 거죠. 그건 아마 뭐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 누구 저 이명박근혜 막 열렬하게 지지했던 어떤 연예인이 이번에 문재인이 당선되면 이민 가겠다고. 어떤 놈이야? 그 유명한 연예인 있어. 알려주시죠. 독고. 독고 다이 씨? 독고 다이 씨? 독고 영재 씨?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뭔가 새로운 희망을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선거다. 그래서 97년하고 그 비슷한 측면이 그래서 굉장히 많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97년 선거와 비슷한 점 또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생각나는데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막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병역비리 사태 때문에 한때 10여 %까지 떨어졌었잖아요. 폭락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선거에서는 예를 들면 그때 만약에 조중동이나 보수 세력들이 이회창 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회창을 버리고 네. 무소속인 이인재 후보를 일치 단결해서 미는 뭐 그런 상황이랑 약간 비슷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똑같네. 그러니까 이인재가 그때 이제 무소속은 아니고 국민신당이라는 당을 네, 만들었죠. 그렇죠. 그때랑 사실 지금 구도가 비슷한 거예요. 예. 당 이름도 비슷하다. 국민신당이랑 국민의당.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해창이 그 어쨌든 신한국당 후보였죠.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꿨지. 예. 당명 세탁을 했지. 신한국당을 신한국당을 한나라당으로 그렇죠. 당명 세탁을 했지. 예.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새누리당을 당명 자유한국당으로. 세탁했잖아. 예. 근데 그때 이제 이회창 씨가 2등을 하고 이인재가 3등을 했는데 저는 이번 선거도 나는 홍준표가 2등까지 오고 안철수 다시 3등으로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럴 가능성이 예, 지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뭐 저도 비슷한 얘기 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보수 세력의 이인재 학습효과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그 이인재를 죽이고 이회창을 밀었지만 결국 이게 정권 교체를 못 막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 얻은 교훈을 통해서 정권을 문재인이나 김대중한테 내줄 바에는 차라리 뭐 이인재나 안철수가 낫다. 뭐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죠, 지금. 관장님이 진짜 재미있는 가정을 하나 던졌는데 예. 당시에 이회창이 비리비리하니 이인재를 밀도록 언론이 코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을 했는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 조선일보는 끊임없이 선거에 개입하고 코치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끊임없이 보수의 제3후보를 주저앉히려는 노력도 다 해왔다는 거죠. 이번에도 비슷한 짓을 하는데 이번에는 타겟이 바뀌었어. 타깃이 바뀌었습니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냐? 절대 아니죠.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인재 주저앉히고 이회창을 띄워줬던 조선일보 마음대로 안 됐죠. 안 됐죠. 마음대로 안 됐죠. 근데 이인재 뭐 이번에는, 20%씩이나 얻었고. 이번에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지정당을 배반하라. 그리고 뜨내기 호남당 후보를 밀어라. 이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절대로 그리고 성공할 수 없는 구도죠. 그 약간 자아분열적인 행태지. 맞습니다. 예. 지금 보수 언론은 굉장히 자기들도 괴로울 거야. 왜냐면은 그렇죠. 자기 배반이고 자아분열이거든. 그렇습니다. 비판적 힘들 거야. 지지를 이제 일종의 원래는 이게 비판적 지지가 이른바 민주진영의 전유물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해. 당심과 빠심이 일치한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 와, 그리고 얘기 1등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환상적이다.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나? 아니 역대 그런 적이 없었죠. 당심과 빠심이 일치한 적 없었죠. 2002년에는 뭐 완전 노무현 후보가 당시 민주당에서 뭐 제대로 지원 못 받고. 그렇지. 2012년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일화 갖고 걱정을 할 일이 있나 이거. 그러니까 2007년은 아예 그 빠가 지지할 후보가 없었어. 노빠가 지지할 난 후보가 당신만 없었고. 갖고 버텼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욕을 먹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해피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예. 즐겁게 얘기를 달립시다. 예. 뭐 97년 선거와 2007년 선거 비슷한 점을 들어봤는데 저는 뭐 아까 전에 2012년 얘기했으니까 뭐 또 계속 2012년 밀자면 이건 뭐 그냥 심플합니다. 2012년 대선 때 그 3강 후보가 있었죠. 3대 후보. 3대 후보.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문안박이네. 예, 문안박 트리오인가요? 문안박. 문안박 삼자연대인가요? 요번에 박근혜가 홍준표로 대체된 거 빼고는 여전히 지난 대선에서 붙었던 문재인과 안철수가 이제 지금 현재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예. 그런 점이 이제 비슷한 점이고 일단 후보가 비슷하면 사실 그게 87년 대선이랑 92년 대선이랑 뭐 그렇게 다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YS랑 DJ가 또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나중에 논의를 해볼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모범으로 삼아야 할 선거는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선거였고 맞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 선거는 이제 직전인 2012년 선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후보가 똑같으니까. 상대방도 똑같고 안철수. 그래서 뭐 요런 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을 한 선거는 이제 모범적인 선거, 그리고 한 선거는 반면교사 아니면 이제 그 교훈을 얻어야 될 선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자 씨들이라면 너무나 인생의 그 화양연화 같았던 인생의 화양연화였죠 그때. 난 예. 지금도 나는 잠을 정말 자면 그때 꿈을 꿔요. 그러니까 예. 저는 진짜 그때로 돌아가면 되게 힘들긴 한데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겼기 때문에 물론 뭐 그 후에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선만 따지고 보면 정말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선거였다. 그렇죠. 2002년 대선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요 대선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 틀이 있는데 일단 뭐 한번 후보들을 비교를 해볼까요? 당시에 2002년에는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이렇게 센 후보가 3명이 있었죠. 네. 지금은 노무현의 자리를 문재인, 이회창의 자리를 홍준표, 정몽준의 포지션에 안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네. 예, 이게 이 선거 구도 우리나라 선거 구도가 그래서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건데 어떤 차이점 또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노무현 후보와 문재인 그리고 이회창과 홍준표, 정몽준과 이인재. 이인재란다. 안철수 헷갈려 다 비슷해가지고. 예. 일단 2002년하고 2012년, 네. 2002년 노무현과 2012년의 문재인의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네. 가장 큰 차이인데, 저기 2012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17년. 얘기는 아, 현재 2017년 현재 문재인 2017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2012년 예, 얘기는 예, 조금 이따가 하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2002년은 노무현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유권자들한테 설득을 했던 선거죠. 네. 그죠? 그리고 2017년도 지금 왜 문재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득을 하는 선거예요. 이게 공통점인데 이게 뭐냐면은 포지티브예요. 왜 내가 되어야 하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그 반대가 뭐예요? 누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역대 선거에서요.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성공한 선거가 없어요. 내가 왜 되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쪽이 이겨. 네. 그게 2002년하고 2017년 노무현과 문재인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왜 내가 되어야 하는가. 예. 예, 그 공통점이 있죠. 그 2002년을 복기를 해보면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경선 전이나 경선 과정에서 오로지 나만이 이회창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논리가 딱 그거였거든요. 이제 자기는 충청 쪽에 이 나와바리가 있으니까 97년처럼 충청이 기반인 자기가 호남의 당의 후보가 돼서 충청 호남 지역 연합으로 그리고 당시에 그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이쪽은 그냥 이인재 판이었어요. 이인재 대세론이 약 그 민주당 쪽에서는 굳건했었고 문제는 이인재 당시 후보는 이회창을 막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논리만 있었던 거지 이인재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어필을 못했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경선에서 침몰을 했었던 거고 반대로 저기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가 이게 그 양반이 크게 잘못한 것은 DJ 정권의 실정 이것만 이제 매달렸던 거 아닙니까? 그건 정동영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동영은 이제 그 이명박의 어떤 비리나 네. 범죄 혐의에만 매달려서 이명박은 뭐 참 나쁜 대통령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지는 거예요. 저요. 예. 지금 대선 어떻습니까? 2017년 대선? 2017년 대선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아직 미흡합니다. 지금 맞아요. 미흡해요. 왜냐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네. 지금 문재인 높은 지지율의 이면에는 박근혜 실정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부정하기는 힘들죠. 네, 맞습니다. 지금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왜 문재인인가를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예. 네, 그런 점이. 그러니까 사실 고려해야 돼요. 그 측면이 있어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2002년 노무현은 여당이었잖아요. 네. 예. 여당이니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내세웠잖아. 네. 예.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권자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죠. 내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약간 네거티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게 만들어가는 까지 유효했던 박근혜가 예. 구속되기 전까지 유효했던 예, 캐치프레이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적폐청산을 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그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케이. 요 얘기는 뭐 저희가 네, 또 다음 네. 에피소드에서 또 집중적으로 다룰 얘기니까 저는 요번 대선이 두 개의 안티테제가 겹쳐져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첫 번째 안티테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반박근혜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나 다른 이재명이나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안티테제의 그 우산 속에 수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합쳐서 뭐 거의 60%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얻었었고 지금 또 한쪽에 안티테제가 있는데 그게 반문입니다. 그렇죠. 문모닝, 문애프터는 문나잇으로 상징되는 지금 이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의 안티테제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박근혜 안티테제로 인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박근혜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급속도로 이제 소멸을 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너무나 얘네들도 안티테제에만 집착을 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는 굉장히 그 어떤 그 포지티브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새 정치를 얘기를 하고 뭐 어떤 기존 정치권과는 물론 이제 들여다보니까 정체가 나와 보니까 완전 개허접 정치 혐오 정알못 공약들이었지만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뭔가 저 안철수가 되면 세상이 되게 혁명적으로 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안철수 후보 그 국민의당 경선 때 그거 저 그롤링 창법으로 한 거 봐요. 네. 대표 프레이즈가 대표 카피가 문재인을 이길 후보 누굽니까? 네. 예. 이거 이인제 그거거든. 그게 우리 꿈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니 문재인을 이기는 게 대한민국의 꿈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겨레 기사 보니까 안철수가 강철수 되고 강철수가 독철수 됐다.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칭찬해 뭐 주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응. 근데 뭐 그러니까 어쩌라고. 한겨레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그 세상이냐고. 강철수가 되는 거야? 그 아주 한심한 유치한 일. 아니, 진짜 한심한 놈들이야.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지네들이 지 무덤들을 파는 건데 저희가 강철수하라고 하십시오. 저희가 뭐 저희 지지층끼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지원이 문모닝 문나잇 해줄 때마다 고맙다고. 고맙지. 우리 저 콘크리트 교주 최성식 교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제발 계속 문모닝 해달라고. 네. 예. 근데 이게 선거 구도가 결국 그렇게 안티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들도 전부 문재인 안 된다 문재인 이거야 메시지가. 네.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안철수 하나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전부 지금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 이건 조중동만 그런 게 아니고 한경호도 지금 그러고 자기 그렇죠. 정체성 부정하고 있다니까. 부정한다기보다도 형성을 못 시키고 있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꿈꿨던 자기들이 뭐 무슨 진보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던 그게 어떤 세상인데 도대체. 아니 당장 안철수 후보 지금 사드 안철수가 되는 찬성. 게 그런 세상이야? 사드 찬성했는데 한겨레 경향 여태까지 사드 찬성했나요? 그러니까. 극렬하게 반대했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완전히 이게 웃기는 나발인데 아니 뭐 누가 외국인 저 신문 기자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문재인이 한 5년 동안 대통령 한 줄 알겠어. 나는 문재인이 그 국정농단 한 것 같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선거가 문재인 심판 선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저 2012년 총선 때 그 저 보수 세력이랑 당시 새누리당이 김용민 막말 가지고 계속 물고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김어준 총수랑 낙검수가 그랬잖아요. 이번 총선이 김용민 심판 선거냐고. 물론 김용민 후보 낙선했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언론들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2002년 노무현과 2017년 문재인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헌법과 법률이라는 우리가 주권자들의 의지를 모아서 만든 절차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그 공통점 그게 하나의 큰 원칙인 거예요. 예. 근데 또 공통점이 뭐냐? 모든 언론은 그런 원칙이 없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정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준은요. 네. 헌법과 법률이 되어야 돼요. 예. 맨날 삼국지식으로 무슨 땅 따먹기 전쟁하는 듯이 그런 중계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 뭐 진보를 떠드는 언론이랍시고 있으면서 헌법 법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정치 행위를 분석을 하고 자빠져 있다고 지금. 하여튼 그런 차이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지금. 예. 윤가피님 뭐 혹시 2002년 노무현과 2017년 문재인 뭐 이렇게 비교
뭐 있으십니까? 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 노무현은 축구 선수 따지면 펠레. 개인기로 그렇지. 처음부터까지 다 끝내버려. 뭐 메시 같다고도 할 수 있고. 움직이는 캠프야. 그렇죠. 정말 노무현 개인기로 모든 난관을 다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워딩 그리고 메시지 모두가 강력했어요. 예. 자기 의지 만드는 능력까지. 카피 네. 타고난 카피라이터잖아. 네, 그렇죠. 본인이 카피 다 쓰는 거야. 문재인은 어떠냐면은 독일 축구 같은 거죠. 아, 조직력, 조직 축구. 문재인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문재인 캠프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이 움직이죠, 또. 네. 그리고 사실 지금의 문재인이 노무현처럼 개인 돌파를 잘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당 중심의 선거를 외치고 있고 세력이 있어요. 노무현이 갖지 못한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노무현 같은 개인기는 부족한 거 보기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얘기 절묘한 비유인 것 같아. 독일 축구 보면 뭔가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겨. 꾸역꾸역 굉장히 이겨요. 잘 짜여진 조직력으로 진짜 무너지지 않는 독일 병정들 막 네. 진군하듯이. 근데 2007년의 문재인과 2012년의 문재인과 2017년의 문재인도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노무현 같은 개인기를 갖추지 못했으나 조직도 사실 개판이었어요. 그 당시에 캠프는 제가 얘기하면 1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 네. 사실 문재인을 사수하는 팀도 없었고 캠프가 정말 그 최악의 캠프였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저격수도 있고 포지티브를 맡아줄 사람도 있고 새 인재들도 있고 해볼 만한 선거를 하는 거죠. 예. 그 2012년 문재인 얘기는 또 이따가 또 네. 하도록 하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미 축구랑 좀 비슷하고 맞습니다. 스타일이 굉장히 화려한 개인기로 예측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이게 골을 먹기도 많이 먹지만 네. 그냥 이게 뭐 골 뭐 한 경기에 뭐 한 4대 3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는 사람이 열광할 만한 그런 축구를 한다고 치면 그렇지. 문재인 현재 2017년 문재인은 이제 유럽 축구죠. 피지컬과 조직력으로 밀어붙이는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이 뭐 스코어 나와봤자 뭐 1대 0. 뭐 어떨 때는 0대 0으로 가가지고 승부차기로 결정이 날 때도 있고. 근데 골을 안 먹는다는 거야. 골을 안 먹어. 그리고 패가 적어. 통곡의 벽이야. 통곡의 벽. 이탈리아랑 아니야. 독일 같은 뭐. 근데 예. 독일 축구가 그 지난번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때 브라질 작살내는 거 봤죠. 와 그때 그래, 맞아, 브라질 맞아. 그때 네. 6대 0으로 깨버셨나? 그랬죠. 아 그래요. 아니 스코어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때 브라질을 완전히 작살을 내버렸어. 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그 월드컵에서. 재미없는 독일 축구가 브라질을 그냥 그렇게 발라버려가지고 브라질 그때 자국에서 하는데 이거 확실히 맞는 거지? 이거 우리 다 축구를 지금 검색해봐. 독일이 브라질 바른 거 맞는지 검색해 보시고 혹시 반대면은 나중에 정정 발언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예. 노무현의 개인기를 더 이상 그리워할 필요 없습니다. 현대 축구란 게 이런 거야.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축구뿐만이 아니라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축구는 잘 모르지만 NBA 이제 매니아라서 지금 거의 한 30년째 NBA 보고 있는데 농구든 축구든 현대 스포츠는 그 개인으로 어떻게 해보는 그 게임이 아니라 철저한 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팀원들과의 유기적인 뭐 그런 농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이클 조던 같은 슈퍼스타가 못 나와요. 네. 예. 그래서 나 좀 찾아봤는데 예. 7대 0이네. 독일이 브라질을 7대 0으로 이겼어?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 월드컵에서 중결승전에서 완전히 브라질을 7대 0으로 완전히 작살을 관광 보냈네. 내버렸는데. 관광 그러니까 보냈어. 이게 단순히 1대 0, 2대 0 이런 게임을 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번 지금 문재인을 탁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또 당 중심에 캠프를 만들고 그 독일과 같은 잘 짜여진 팀워크로 조직력으로 가면 독일이 브라질을 7대 0으로 발라버리듯이 발라버릴 수도 있다. 사실 여태까지의 이 대선 양상을 보면 지금 어떤 후반전에 한 20분 정도까지 온 상황인데 여태까지 뭐 한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기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아요. 3대 0으로 계속 이기고 있고 어떤 그 반격의 빌미를 거의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한 20분쯤 되니까 몇골 먹었어. 갑자기 심판들이 편파 반정하면서 그렇지. 조금 이렇게 좀 밀리고 뭐 밀리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스포츠랑 정치도 마찬가지인 게 예전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스미디어도 발달을 안 했고 SNS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보의 개인기가 이제 모든 여론을 장악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매체도 다양해, 여론도 다양해, 언론도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해진 환경에서는 결국은 조직력이 강한 정치인과 정치 후보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이회창과 홍준표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간단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회창은 선비입니다. 선비. 아 그렇죠. 걔 선거 몰라. 네. 근데 이회창은 정말 대단한 강점을 갖고 시작했어요. 대쪽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예. 정말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고요. 홍준표는 어떠냐면 본전이 없네. 본전이 없는데 잃을 게 없는 후보. 근데 얘가 메시야.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지. 걔는 뭐 저기 뭐 누가 메시보다는 있을까? 수아레스에 가깝지. 맞아 수아레즈 이빨 안 들어 그냥 막 물어뜯고 막 그래서 뭐 골은 잘 차 수아레즈가 퇴장을 당해서 그렇지. 정봉주가 안철수는 어때요? 정몽준과 안철수 정몽준과 안철수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진짜. 정몽준보단 안철수가 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정몽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2년 정몽준과 2012년 안철수는 거의 비슷했다. 샴쌍둥이 수준이었다. 그 단일화 되고 나서 삐져가지고 한 명은 아예 파기를 해버리고 한 명은 거의 뭐 칩거하고 있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뭐 마지못해 뭐 물론 또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또 짐승만도 못한 권갑장 새끼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알았어. 우리 짐승만도 못한 거. 우린 짐승만도 못해. 원래 우리는 그런 이미 놈들이야. 그런 개 잡놈들이니까 상관없는데 선거 당일날 미국으로 날아가는 그런 개매너가 어디 있습니까? 정몽주도 선거 당일 한국에 있었어. 한국에 있었는데 문을 안 열어줬잖아. 문을 안 열어줬지. 안철수는 저기 똑같은 장면이 있었어. 2015년 말에 문을 안 맞아요. 열어줬죠. 네, 문 안 열어주는. 졸라 비슷해. 문한테 문을 안 열어주면 진다니까. 문을 열어줘야 돼. 그걸 왜 안 열어줘? 일단 열어줘가지고 차 한 잔은 주고 난 다음에 보내야지. 근데 지금 이해창 얘기 나오니까 예. 야 어떻게 저 보수라고 하는 진영이 어떻게 갈수록 사람이 형편없어지냐? 아니, 맞는 말인 게 그러게. 이회창은 건국 이래로 가장 훌륭한 보수 대통령 맞아. 후보였어요. 예. 걔네들 저기 안에서는 응. 김영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태우 뭐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내놓은 그 후보 중에 난 개인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이해창이었다.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근데 이해창의 부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 두 명, 김대중 노무현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운도 없지. 엄청나게 운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실수가 뭐냐면은 선거를 이회창답게 했으면은 우리가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거티브라든가 어정쩡하게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엉터리 선거 전략가들한테 끌려다녀서 그랬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유해창 개인의 뭐 어떤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웃기지만 뭐 상대평가라고 강조를 합니다만 제일 깨끗하고 청렴한 후보였어요. 사실입니다.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지금 홍준표 이회창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지성도 마찬가지. 예, 지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물로는 되게 번듯한 후보인데 사실 2002년에 예. 선거를 하면서 노무현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회창을 너무 싫어했어. 그래서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내가 이회창을 왜 싫어했지? 근데 잘 모르겠는 거야. 따져보면 또 뭐 그렇게 뭐 증오하거나 미워할 만한 구석이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거 쉬었던 거에서 풀어졌던 게 2007년에 자유한국당인가 뭐 그거 만들어서 나왔을 때 솔직히 이회창 미웠던 적 한 번도 없었죠. 그 뒤로. 그럼요. 안 미워. 밉지가 않고 그냥 저 양반 그냥 정치하지 말고 대법관으로 뭐 커리어 끝냈으면 참 뭐 훌륭한 국가 원로가 됐을 텐데. 감사원장으로도 훌륭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창 얘기 나오니까 네. 그 생각나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옛날에 그 통추 그거 할 때 이해창을 찾아갔었다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왜 그때 찾아갔었어요? 이해창이 바깥에 있을 때지. 예. 왜냐면은 이해창을 통추로 새로운 끌어들이려고? 리더로 예.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던 일화가 있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숙명적인 대결을 그렇게 됐지. 그랬었구나. 이회창과 홍준표를 비교를 한다면 뭐 한마디로 개잡놈 vs 개잡놈 vs 나름 보수의 선비. 품격. 예. 보수의 품격. 품격 있는 보수. 예. 근데 이제 정치판에서는 그런 이제 선비 캐릭터가 그러게. 파이터 기질이 없잖아. 이게 너무 꽃길만 걷다 보니까 홍준표처럼 뭐 검사 시절에 조폭들도 좀 때려잡고 그러면 이게 그 헝그리 정신 뭐 파이터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회창은 그냥 금수저 출신 그리고 그 이후에 탄탄대로를 걸은 엘리트 출신이었다.
잠깐만. 근데 우리 지금 몇 분 정도 됐어요? 이게 이 노저씨들은 2002년 대선 얘기만 나오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거 저 시간이 많이 됐네. 많이 됐어요. 저기 그 한창 재밌는 지점에서 끊어야 네. 다음 에피소드 청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한 30분 정도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거의 한 50분이 넘어갔으니까 저희가 이 나머지 뒤에 더 재밌는 내용들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졸라 욕먹겠다 이거. 46화 에피소드에서 2002년 대선 그리고 2012년 대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2012년 문재인의 선거 승리 조건 이런 거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화 프롤로그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또 46화에서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기억이 없더라. 빼먹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투표를 한 기억이 없어. 네. 지나간 거구나. 예. 그래서 사실 어떤 그 전임 대통령이 그 어떤 이 뭐 사고라고 해야 될지 뭐 하여튼 임기를 제대로 못 마치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첫 번째 선거인 거예요. 87년 같은 경우에도 6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를 하긴 했지만 전두환은 어쨌든 임기를 다 채우고 갔습니다. 복 많으신 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선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선들과 뭐 이렇게 한두 개씩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그거에서 저희가 한번 교훈을 찾기 위해서 이번 2017년 대선과 다른 과거의 대선들과 이제 비슷한 지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가피님 먼저 말씀해 보시겠어요? 공통점이라면 다자구도가 이슈가 되었던 선거들을 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지금 안철수가 바라는 게 양강구도, 양자구도를 바라고 있는데 네. 처음엔 좀 헷갈렸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생각했냐면은 중도보수 대연합을 구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철수도 바보는 아닙니다. 중도보수 대연합을 강제로 했다가는 양쪽 코어 지지자들이 집토끼들이 날아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패배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안철수가 꿈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 만들어주는 일종의 단일화죠. 반문 단일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 4자 구도 선거들은 역대로 2007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2002년은 아닙니다. 사실은 양강 구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1997년이 있었고 92년이 있었고 87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들이 뭐냐면은 정치권에서 양강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제3 후보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3 후보들이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통점이 모두가 10%를 넘겼다는 겁니다. 2007년에 이회창이 15% 얻었고요. 그리고 97년에 이인재가 19%나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92년에 정주영이 16% 가져갔고요. 87년에는 김대중이 27%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다들 뭐 불안해하시는 거는 아는데 안철수로 계속 반문 단일화가 표가 쏠릴 것이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007년이 가장 큰 레슨인데요. 네. 200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당시에 잠깐만. 민주당 후보인 2007년이었으면 그때는 여당이었습니다. 여당 좋습니다. 여당 따지기는 정동영 후보가 13%밖에 안 나와서 다들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예. 뚜껑을 열어보자 정동영이 아이고. 자그마치 25%. 26.1%가 나왔어요. 25%보다 더 나왔네요. 예.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리고 제3 후보야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후보 중량감에 따라서 일정한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 그렇게 쉽게 몰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마침 이 26%는 민주개혁 세력들이 완전 콘크리트라고 말하는 그 25%고요. 그렇다면 홍준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 콘크리트도 부서졌지만 최소한 25%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다자구도의 하에서의 대선은 안철수가 원하는 대로 양강구도 절대 일어나지 않고 홍준표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뭐 탈탈탈 털었지만.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콘크리트로 따지면 민주개혁 세력은 한 25%.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 87년 대선에서 항상 반복되죠. 예, DJ가 27% 얻었고 예, 맞아요. 2007년에 정동영이 그 26.1. 허약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6%. 6점. 그리고 심지어 득표수까지 비슷합니다. 600만 표 정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당시에 그 경선에서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는 그래서 뭐 캠프에서 뭐 직함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유시민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면 그나마 0.1%의 희망이라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뭐 이해찬이 됐든 뭐 손학규가 됐든 0.0%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시민 후보가 그 경선에서 후보 사퇴를 하던 그날에 제가 그거를 깨닫고 그 위궤양 급성 위궤양에 걸려서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 그게 이제 그 위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으면 한순간에 망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뭐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이건 뭐 내가 뭐를 자원봉사를 한다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는 걸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시민 캠프가 당시에 이해찬 캠프에 인수합병 됐죠. 인수합병 되고 캠프가 뭐 망했어요. 캠프가 망했어요. 뭐 그런 뭐 재밌는 그 홍보 영상도 있었는데 하여튼 뭐 2007년은 뭐 씁쓸해서 기억에 남던 네, 모두 여기 있는 세 사람 모두가 다 씁쓸했던 기억밖에 없을 거예요. 매일마다 술 먹고 뭐 그랬었던 뭐 기억이 있습니다. 권순웅 논설위원님은 저는 1997년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라는 거를 확인한 선거. 그나마 살만하구나. 저는 사실 그 대학 다닐 때 독일 유학을 준비했었어요. 네. 독일 유학 준비한 이유가 한국 땅을 떠나기 위해서. 가면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진짜 어느 정도 확고했는지 우리 부모님이 아실 정도였어. 그러니까 막 자식 잃어버릴까봐. 예. 그래서 그때 선거 때 우리 부모님한테 협박질을 했죠. 아 그래요? 예. 뭐라고? 우리 부모님이 TK란 말이야. 네. 그냥 김대중 빨갱이. 응? 김대중은 빨갱이고 뭐 거짓말쟁이고 저 호남 사람들 사기꾼들이고 진짜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권하면 피바다 네. 된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어머니는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당시 후보를 찍었던 분이에요. 예. 예. 저를 등에 그때 제가 이제 3살 때였으니까 네. 저를 등에 업고 김대중을 찍었던 분인데 종편을 또 많이 불구하고 보셨구나, 종편을. 그 뒤에 한국 언론이 뭐 맨날 빨갱이 했으니까 예.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협박. 근데 협박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김대중 안 찍으면 난 진짜 이민 간다고. 정권 교체 안 되면 난 대한민국 떠날 거라고 그런 협박질을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좋아. 그러면 권영길은 어떠냐? 이회창은 못 찍게 하기 위해서. 근데 권영길은 뒤에 뭐 권영길도 노동자 뭐 민주노총 그런 거잖아. 운동권, 그렇죠. 운동권 빨갱이고. 예. 그래서 최종 낙찰 공개 이인재. 이인재로 쇼 붙이셨군요. 이인재 그때 또 박정희 코스프레 하면서 네, 맞아요. 선거운동했거든. 그렇죠. 그럼 먹히잖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잘하셨습니다. 원래 선거는 그렇게 치르는 거야. 이게 무조건 이게 최선을 들이밀면 안 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사표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최선인데 당시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키가 1cm도 차이도 안 나고 똑같다.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네, 이런 식으로 이 잠바 입고 그때 잠바 입고 예. 박정희 새벌 잠바 대통령처럼 비스무리한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박정희 향수의 원조 같은 존재가 이인재 후보였어요. 그래서 뭐 그때 참 고맙게도 그렇게 20% 정도를 가져가줘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었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조금 더 갖게 된. 나는 뭐 그런 선거 대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세상에 공기가 달라져 있더라고. 그렇지. 저도 그때 당시 이제 21살이었는데 그때는 투표가 만 20세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이더라도 생일이 안 지나면 아니야. 대학교 1학년 투표를 못 했어. 못했지. 만 20세니까 웃기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일인데 대학교 2학년이 되고 생일이 지나야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맞아. 예. 근데 제가 생일이 12월 11일이래 가지고 그때 딱 8일. 다행이다. 예, 투표권 받고 8일 그게 있어가지고 첫 투표를 그때 했습니다. 야, 첫 투표에서 첫 투표 정권 교체. 야. 예, 제가
성공적인 인생이네. 제가 저 정확하게 20대를 이제 민주정부 10년에서 꿀 빨면서 보내다가 30대 돼서 그 빡센 정권 안에서 살래니까 그냥 사람이 페인이 되더만요. 너무 이게 저 20대 때 좋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 개 같은 세상에서 살래니까 힘들더라고요. 요번에 또 돌아가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랬었고 저는 뭐 2012년 대선이 기억에 남는데 뭐 일단 제일 가까운 대선이기도 하고 절망감이 제일 컸던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2007년 대선 같은 경우는 이미 포기를 한, 저는 솔직히 투표도 안 했어요 그때. 투표도 안 했고 그랬는데 2012년 대선은 어쨌든 뭐 이길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2012년 대선 때 전국 투표소 중에서 제일 먼저 1등으로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언론에 났습니다. 몇 시에 갈게요? 봤다. 저는 아예 그 침낭, 텐트랑 침낭, 그 추운데. 그러고 저 난로 준비해가지고 밤을 샜죠 투표소 앞에서. 왜냐면은 그 제가 살던 그 동네가 삼청동인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르신들 5시에 나오세요. 아이고. 6시부터 투표를 한다고 치면 1시간부터 나오셔가지고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투표가 완전 잔칫날인 거야. 이벤트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 이걸 잘 들어야 돼. 예, 제가 그때 36살인데도 뭐 그랬는데, 그때 후유증으로 막 지금 뼈가 삭은 것 같아요. 한 엄동설하네. 나 요번에 대선 날짜 5월로 바꿔가지고 너무 좋은 게, 이제는 저기 밤새면서 12월에 떨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꼴을 보면서, 군대 2번 가는 느낌. 이명박 정권 5년 끝나고 이젠 좀 제대하나 싶었더니 군대 한번 더 가는 느낌. 뭐 그런 참담한 기분이 들었었고 뭐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2012년 선거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네. 97년을 마지막으로 97년을 마지막으로 할 걸. 예.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2002년 대선이 제일 재밌었고 그렇지. 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데 일부러 그건 뺐죠. 그건 뭐 이따가 2002년 대선은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메인 디시니까. 예, 메인 디시니까 저희가 아껴둔 거고. 자, 다시 이번 2017년 대선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번 2017년 대선은 뭐 사실 이게 초유까지는 아니고 뭐 4.19 혁명 이후에 뭐 한 번 있긴 했는데 그게 직선제가 아니었잖아. 윤보선 대통령이 그 의회에서 뽑힌 거잖아요. 예, 간선제예요. 예. 그 국회의원들이 투표해서 뽑은 거예요. 어쩐지 내가 투표한. 정말 신기하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저 보수 새누리당 뭐 이렇게 뭐 민자당 이쪽도 820만 표 딱 있습니다. 네. 노태우 820만 그리고 저기 뭐 예전에 그 누구야 하여튼 뭐 총선 때 탄핵 때문에 완전히 망했을 때도 820만 전국적으로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재미있는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세월호 사태 때 얘기입니다. 네. 세월호 사태 때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하나 했어요. 예. 그땐 TV조선도 조선일보도 뭐 채널A도 모두 다 똑같이 그 정부가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라고 다 선언을 하고 있는데 예. 바보 같은 여론조사를 했네요. 네. 박근혜가 세월호 사태에 있어서 초동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35%가 잘했다는 말을 합니다. 예, 예. 그 콘크리트가 이 콘크리트예요. 예. 생각을 안 합니다. 그 35%라는 수치는 유시민 작가가 네. 예, 그 제시를 한 나라를 수치고 팔아먹어도 35%는 지지를 한다. 그게 이제 공교롭게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 네. 그리고 또는 심지어 예전에 2004년에 탄핵했을 때도 탄핵 찬성이 한 30% 나왔었고 네, 그렇죠. 예, 뭐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제1 민주진영 민주당 고정표 그렇게 있고 그리고 보수당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게 다예요. 다예요? 다 얘기하시구나. 그럼 내가 할까? 예. 97년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첫 정권 교체잖아. 첫 50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평화롭게 투표로 정권이 바뀌는. 그래서 그동안 쌓여 있던 적폐를 청소하는 DJ 5년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17년 대통령 선거도
다시 또 9년간의 그 보수 세력 집권을 막고 다시 정권을 교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동시에 9년간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97년하고 2017년의 공통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97년 그 정권 교체 덕분에 대한민국을 뜨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듯이, 이걸 뒤집으면 만약에 이게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 네. 정말 대한민국을 뜨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또 생길 거라는 거죠. 그건 아마 뭐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명박근혜 막 열렬하게 지지했던 어떤 연예인이 이번에 문재인이 당선되면 이민 가겠다고. 어떤 놈이야? 그 유명한 연예인 있어. 알려주시죠. 독고. 독고 다이 씨? 독고 다이 씨? 독고 영재 씨?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뭔가 새로운 희망을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선거다. 그래서 97년하고 그 비슷한 측면이 그래서 굉장히 많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97년 선거와 비슷한 점 또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생각나는데,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막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병역비리 사태 때문에 한때 10여 %까지 떨어졌었잖아요. 폭락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선거에서는 예를 들면 그때 만약에 조중동이나 보수 세력들이 이회창 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회창을 버리고 네. 무소속인 이인재 후보를 일치 단결해서 미는 뭐 그런 상황이랑 약간 비슷. 네, 2017년 대선의 승리를 견인하고 싶은 팟캐스트 권갑장의 정치신세계 45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각 당의 경선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었는데요. 당내 경선과 그 대선 본선은 또 다른 이제 게임의 룰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문재인 후보는 어떤 컨벤션 효과를 누릴 기간도 없이 바로 어떤 그 언론의 그 푸시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의 거센 도전에 현재 직면해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그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방송에서는 역대 대선들을 살펴보면서 이기는 선거 캠페인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지는 선거 캠페인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를 통해 뭐 문재인 후보의 뭐 선거 캠페인 바람직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각자 인상 깊었던 대선 하나씩 꼽아보고 뭐 대선에 대한 인상 비평? 대선도 인상 비평. 요즘 꾸준히 뭐 밀고 있는 인상 비평 코너인데, 일단 뭐 우리 같은 노자씨 입장에서는 2002년 대선은 빼고요. 네. 예, 그 얘기는 이따가 한꺼번에 같이 디테일하게 다룰 테니까 2002년 대선을 제외한 대선 중에서 요 대선은 뭐 인상 깊었고 재미있었다. 뭐 이런 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보죠. 윤가피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저는 2007년 선거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선거인데요. 물론 뭐 승리의 환희를 느꼈던 선거도 있지만 2007년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인상 비평을 남기겠습니다.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낀 선거였다.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에요. 그게 이제 그 노래 가사지 않습니까? 네. 임을 위한 행정. 그렇죠. 예.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저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주의자로서 당연히 네. 저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를 하고, 정동영 후보를 예, 위해서. 정동영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제가 자주 가던 정치 포털 사이트에서 글이 저기 적게 올라와. 근데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선거가 지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기권했구나. 그래서 나 혼자 전방에서 선거 전원을 열심히 뛰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선거입니다. 권수영 논설위원님은 2007년에 뭐 투표는 하셨었나요? 네, 투표는 뭐 했죠. 정동영 후보한테? 사실 바깥으로는 네. 진짜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나 투표 안 해. 정동영 안 찍어. 음. 근데 그게 되나요?
나는 나중에 긴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누가 나를 욕하더라고. 욕하는 글을 읽었는데 왜? 저 윤갑비 저 새끼 저거 네. 정동영 밀자고 설치던 또라이다. 이런 것도 봤었어요. 뭐라고 변명은 안 했지만. 그때 사실 뭐 이렇게 그런 감정은 있었죠. 그러니까 투표는 하더라도 정동영 돕자고 설치면 되게 얄밉더라고. 그걸 혹시 내가 쓴 건가? 내가 썼을 수도 있겠다. 근데 주변을 뭐 이렇게 막 설득하고 그런 거는 전혀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후보가 아니어가지고 나는 아예 몰입하고 빠져들었어요. 그냥 정동영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셀프 최면을 걸었군요. 그냥 뭐 글쎄요. 주변에서 뭐 문국현 찍겠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걸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그런 거 있잖아. 여러 사람하고 싸웠지. 그때 무릎에 찍겠다는 사람들하고. 진짜. 그때 욕 많이 먹었을 것 같네. 네, 그 나중에